어느 무더운 여름날, 난 전부터 가려고 마음먹었던 인근의 신사를 찾았다. 사실 나는 기묘한 이야기랄지 이상한 것을 즐겨보는 취미가 있다. 그날 역시 지인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일부러 그곳을 찾아간 거였다. 그 신사는 딱히 유명한 곳이 아니라서 TV에 나왔다거나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신사 안에 대량의 인형이 안치돼 있다고 들었다. 아마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인형 신사라고 하는 것 같았다. 근처에 있다고는 해도 그곳은 차로 1시간 반이 걸리는 곳이었다. 덜컹거리는 산길을 지나 겨우 목적지에 도착한 나는 신사 입구 근처에 차를 세우고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평소 직장 생활을 핑계로 운동을 하지 않은 탓에 금세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그만큼 묘한 설렘이 날 단숨에 사로잡았다. 드디어 계단에 가려져 있던 신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고풍스러운 기둥문을 지나 건물 앞에 다다른 순간, 귓가에 이상한 울림 같은 것이 느껴졌다. 그런 기분은 난생 처음이었다. 비록 독특한 취미가 있긴 해도 나는 영감 같은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그 울림은 나에게 두려움과 동시에 또 다른 호기심을 자극했다. 신사는 아주 넓고 깔끔한 곳이었다. 그곳엔 여타 다른 신사에서는 보기 힘든 풍경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인형이었다. 신사 안에 미처 안치하지 못한 인형들이 마룻바닥을 온통 점령하고 있었다. 날 향한 수많은 눈 속에서 뭔가 날카롭게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시선이 느껴졌다. 다소 비현실적인 풍경에 압도된 나는 인형들을 잠시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때 본전에서 일본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이 다급하게 뛰어나왔다. 그는 몹시 당황한 얼굴로 근처 건물을 향해 달려갔다. 난 그 틈을 타서 인형이 안치돼 있는 본전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또다시 두 사람이 안에서 후다닥 뛰쳐나오는 것이다. 나는 그 중에 한 사람을 붙잡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그는 내 말에 짧게 대답했다. 제가 지금 바쁘니까 나중에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둘러 어딘가로 뛰어갔다. 뭔가 석연치 않은 상황에 살짝 당황하여 멍하니 서 있자니 전통 의상을 제대로 갖춰 입은 사람이 나왔다. 그가 아마도 신전의 주인 같았다. 인형을 치료하러 오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참배를 하러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만 돌아가시오. 오늘은 날이 좋지가 않으니 다음에 다시 오시지요. 저 혹시 무슨 일이라도? 굳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시지 않는 게 좋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신주는 본전으로 돌아가 버렸다. 신사 안의 곳곳이 마치 이사라도 하는 것처럼 소란스러워졌다. 왠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나 홀로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그런 기분이 들었다. 나는 신주의 말대로 거기서 그냥 발길을 돌려야 했다. 어차피 인형이 도망갈 일도 없을 테고 나중에 다시 와도 괜찮겠지 싶었다. 그런데 아까 옆 건물로 다급히 뛰어가던 세 사람이 또 다른 두 사람과 함께 아주 큰 상자를 들곤 본전 뒤로 황급히 사라져버렸다. 곧이어 신주 역시 본전의 뒤편으로 뛰어갔고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나 역시 그들을 따라가고 있었다. 신주가 경고를 했던 것에 대한 공포심보다 이 상황에 대한 호기심이 더욱 컸던 것이다. 본전의 뒤편으로 이어진 길에는 나무가 무성하고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고 길의 끝에 다다르니 탁 트인 광장 같은 곳이 나왔다. 신주와 그 일행들은 분주하게 장작을 네모난 모양으로 쌓고 있었는데 장작의 한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들고 나온 커다란 상자가 놓여져 있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신주와 눈이 마주친 것 같았지만 그는 날 딱히 신경 쓰지 않았고 그저 그들이 하는 작업에만 열중했다.
난 으슥한 나무 그늘을 벗어나서 점점 더 광장 쪽으로 다가갔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기대와 불안감으로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신사 사람이 아닌 그저 평범한 모습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나의 오른편에 서서는 신주와 일행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잠시 망설인 끝에 난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저 실례합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저것은 인형 굽기라고 하는 것이네. 지금부터 인형을 구워서 공양을 할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역시 따라오길 잘했다 싶었다. 하지만 그날은 연초나 연말도 아니었고 그저 평범한 어느 여름날일 뿐이었다. 어르신은 여기 자주 오십니까? 신사에 자주 오는 편은 아니야. 이렇게 안에 들어온 것도 꽤 오래간만이군. 다만 이런 시기에 공양을 하는 것은 아주 드물지. 게다가 저렇게 큰 인형을 굽는 것도 사실 처음이라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 특별하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하지만 그런 내 질문에 할아버지의 표정이 어두워졌고 난 뭔가 실수를 한 건가 싶어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리고 잠시 후 할아버지가 뭔가 결심한 듯한 얼굴로 입을 열었다. 자네가 내 이야기를 믿을진 모르겠지만 실은 저 인형 원래 본전 옆에 창고에 각별히 따로 보관되었던 것이라네. 신주가 주기적으로 인형의 상태를 살폈는데 오늘 이른 새벽에 사흘 만에 창고를 들여다봤더니 글쎄 인형이 사라져 있었다지 뭔가. 신주와 신사의 사람들이 모두 나서서 해가 중천에 뜰 무렵에서야 겨우 찾아냈지. 저 인형이 어디에 있었을 것 같나? 글쎄요. 해가 완전히 떠서 날이 밝아올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했어. 그도 그럴 것이 인형은 본전의 지붕 위에 있었으니까. 사람들은 모두 경악했다네. 인형이라고는 해도 성인 남성 크기의 마네킹인데 대체 저걸 누가 그 높은 본전의 지붕 위까지 올려뒀냔 말이냐는 거지. 네. 확실히 그렇긴 하네요. 누가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손이 많이 가고 인형을 그런 곳에 올려둬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어쨌든 신사 사람 중 한 명이 인형을 내리러 올라갔는데 그걸 가지고 내려오다가 그만 사다리에서 미끄러지고 만 거야. 그 친구는 다리가 부러져서 바로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이런 말을 계속 했다고 하더군. 인형이 물었어. 인형이 물었어. 인형이 나를 물었다고. 그 말을 듣고는 역시 위험하다 싶어서 신주가 직접 나선 게지. 예. 그런데 어르신은 상황을 꽤 잘 아시네요. 신사엔 오랜만에 오셨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매일 아침 이 근방을 산책하곤 한다네. 그러다가 오늘 우연히 그 인형을 내리는 걸 보게 됐지.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작업은 순조롭게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장작에 불이 붙었고 신주가 구령을 붙이기 시작했다. 그것에 맞추어 전통복을 입은 남자들 역시 일제히 주문을 외우며 상자를 애워 썼다. 자세히 보니 상자는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에 칭칭 감겨져 있었다. 불이 서서히 타올랐고 일행 중 한 명이 상자의 한 귀퉁이에 불을 붙이자 가느다란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꽃은 이내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고
모든 장작에 불이 붙으며 불기둥이 맹렬하게 피어올랐다. 상자가 어느 정도 탄 상태에서 신주가 송진에 불을 붙이더니 장작의 한가운데에 던졌다. 그리고 나는 얼굴을 찡그리며 코를 틀어막았다. 지금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아주 역한 냄새가 풍겨왔던 것이다. 주문을 외우는 신주와 그 일행들의 목소린 점점 더 커졌고 그 순간 상자가 덜컹거리며 마구 흔들거리기 시작했다. 그 처절한 울부짖음에 난 내 귀를 의심했다. 상자는 더욱 심하게 요동을 쳤고 그럴수록 신주와 일행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꺼내줘. 여기서 꺼내줘. 돌려줘. 어서 돌려줘. 설마 상자에 사람이 들어있는 건가? 그럴 리가 없는데. 난 그 끔찍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돌려놔. 나를 아내와 아이가 있는 곳으로 돌려놔. 너는 사람이 아니야. 넌 인형일 뿐이라고. 어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아니야. 나는 사람이라고. 돌려보내줘. 어서. 상자가 마구 흔들리면서 불에 탄 한쪽 구석의 뚜껑이 주저내려 앉더니 안에서 새까맣게 탄 손이 나와 상자를 마구 잡고 흔들었다. 너무도 끔찍하고 기이한 그 광경에 난 완전히 넋을 놓고 말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길이 약해졌고 난 혹시 불이 꺼지면 어쩌나 싶어 덜컥 겁이 났다. 그때 신주가 한쪽에 놓여진 통을 들고 와 뚜껑을 열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맑은 액체는 바로 술이었다. 신주는 그것을 들고 타오르는 상자로 가까이 다가갔고 난 괜시리 불안해졌다. 아무리 알코올이라 한들 물이 가득 섞인 술을 부어봐야 불길이 타오르기가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것이다. 놀랍게도 내 예상과 달리 술을 끼얹는 순간 불길이 무서운 기세로 다시 타올랐다. 나를 돌려보내. 아내와 아이를 만나게 해줘. 넌 사람이 아니라 인형일 뿐이라고. 너는 너에게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서 신주가 품에서 작은 손고울을 꺼내어 상자 안으로 던져 넣었다. 일행들이 장작을 가운데로 넘어뜨리자 신주가 그 위에 남은 술을 모두 부어버렸다. 불길이 또다시 맹렬한 기세로 타오르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어냈다. 그 열기가 피부에 고스란히 닿을 정도로 말이다. 그 엄청난 광경에 완전히 넋이 나갔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신주와 일행들은 불길이 완전히 잦아들 때까지 계속해서 주문을 외웠다. 얼마나 지났을까? 신주가 엄숙한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왔다. 일단 불제를 드려줄 테니 날 따라오시오.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신주의 뒤를 따라서 본전으로 들어갔다. 광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던 할아버진 신주와 함께 앞서 걸어가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서로 구면인 것 같았다. 나와 할아버지는 본전에서 간단한 불제를 받았고 신주에게서 자세한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인형은 오랫동안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인형을 처음 신사에 가져온 할머니가 말하기를 그것은 자기 딸이 아주 소중하게 간직했던 것이라 하더군요. 안타깝게도 딸과 손자가 사고로 죽었는데 현장에 있었던 그 인형만은 상처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딸이 살아생전에
인형을 항상 차에 싣고 다녔을 정도로 상당히 애착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딸의 유품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왠지 그것이 기분 나빴던 할머니는 인형을 우리 신사에 맡겼던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다음에 들은 말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다. 감정이입이 지나치면 사람은 그 인형을 살아있는 존재라고 착각해버립니다. 인형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너무 소중하게 다뤄버리면 그 인형 역시 스스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럼 그들도 살아있는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한동안 잊고 있었던 시간을 되찾는 것처럼 또다시 매미가 울어대는 계절이 찾아왔다. 이것은 어느 여름날에 있었던 진짜 실화다.